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전입니다. 우리는 저는 버전 스마트A를 쓰기 때문에 스마트A로 다 캡처를 했어요.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데이터가 있으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만 부가세 신고서에 불러오기가 되고 각종 서식에 또 불러오기가 되고 그래요. 그럼 여기에 숫자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해당 서식이 마감이 되어 있어야 되고 작성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거가 이렇게 불러와져 있으면 여기는 세금계산서 매출도 있는데 신용카드 매출도 있구나. 그러니까 스크래핑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매출이 있다 보면 이거를 그 메인 매출 전표 입력 그 메뉴에서 보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매출장, 매입장에서 보기도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한눈에 여기가 어떤 매출이 있고 어떤 매입이 있는지 한눈에 보고 싶다 그러면 스크래핑 다 해가지고 바로 부가세 신고서를 그냥 열어봐요. 열어봤을 때 여기에 숫자가 이런 매출이 있구나. 그러면 이 관련 서식이 다 작성이 되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그 서식들을 하나씩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또 세금계산서 발급부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작성이 돼야 되겠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있으니까 이거가 이제 작성이 돼야 될 거고, 기타는 건별 매출이 여기 들어가요. 기타는 없어요. 신고서가 별도로 서식이 별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가면 되고, 간호공제 간주임대료 정도가 들어갔죠. 부동산 임대업에서 간주임대료가 여기 기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 중에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있을 수 있죠. 공제사업자랑 거래를 했는데 그 사람이 뭐 수출하는 업자다. 그러면 그 증빙만 있으면 여기 이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을 해줄 수 있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가 있다라는 거는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세율 그 첨부서류 제출을 꼭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있으면 첨부서류가 반드시 제출이 돼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영세율 매출이 있으니까 이거는 영세율 관련된 서식이 다 작성이 돼줘야 되는구나 보시면 되고, 세금계산서 수치 중에 일반 매입이 있고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 있어요. 이거는 잘 없을 거니까 두 가지 경우로 볼게요. 근데 이 두 개를 합친 금액이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그 금액하고 동일해져야 돼요. 그럼 24억 정도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금액이 떠 있겠죠. 근데 그 중에 일반 매입하고 요거는 이제 뭐 원재료 아니면 뭐 임차료 이런 일반적인 것들이고, 고정자산 매입은 재무상태표에 뭐 차량운반부, 비품, 뭐 시설장치 이런 것들이 건물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들어가지는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자산 매입이 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 명세 그 서식도 작성이 돼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 고정자산 매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신용카드 매입이 있을 수 있고 또 뭐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클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어떠한 서식이 있는지 옆에 뜨거든요. 이거 볼 거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이것도 작성을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할 때 공통매입세액이나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으로 해서 그 해당 세금계산서 라인을 지정을 해줬어요.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오기를 하면 여기 그냥 떠요. 근데 공통매입세액은 다시 계산을 해줘야 돼요. 계산을 했으면 그거 저장을 하고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돼요. 그럼 여기 숫자가 바뀌거든요. 거기에 맨 처음에 부가세 신고서 불러오기 해서 여기 뜬 금액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아니에요. 요거는 이거 작성을 뭔가 해줘야 되는구나 해서 그 서식을 작성을 하러 가야 되죠. 그래서 그 금액이 달라지면 다시 불러오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서식을 추가적으로 작성하면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달라지게 돼요. 다른 거는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된 대로 불러오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수출업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환급이에요. 환급인데 확정이기 때문에 조기 환급을 하게 되면 2주 이내 환급이 되고 일반 환급이 되면 4주 이내 환급이 될 거거든요. 조기 환급을 선택할지 말지도 확정 신고 때 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밑에 같이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시 업종 해가지고 그 해당 회사마다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무슨 매출이 일어나는지. 근데 여기는 제품을 수출하고 상품 국내외 상품 매출하기도 하고 식당이 있어요. 과세사업은 면세는 교육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 JR랩의 부가세 신고서가 파악된 내용인 거죠. 근데 여기 제품 수출, 제품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제조원가 명세서가 있겠구나 이렇게. 그래서 제품하고 상품을 따로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상품은 제조원가 명세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품하고 상품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하셔야 돼요. 완전 다른 거거든요. 상품과 제품은. 그래서 이제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는데 매출 다음에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식의 부가세 신고서이기 때문에 매출이 가장 위에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차근차근 내려오면 매출생계상각계표 요거는 그냥 마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이 있었으니까 요거 작성을 해줘야 되고, 여기 중에 세무계산서 발급이 됐는데 신용카드로 결제를 한 게 있다. 그럼 여기다 반영을 해줘야 되죠. 그래야지 매출이 중복으로 신고가 안 되죠. 여기는 이제 공급 대가로 표시가 되고, 부가세 신고서상에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액하고 따로따로 표시가 되잖아요. 요거 자체는 공급 대가로 표시가 됩니다. 법인사업자는 요거 뭐 세액공제,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 안 받치면 작성은 해줘야 돼요. 어떠한 매출이 여기에서 신고서상에 보면 여기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이 같이 표시가 돼 있잖아요. 두 개가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인지 현금영수증 매출이 얼마인지 신고서상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상세 내역으로 해서 신용카드 매출이 얼마였고 현금영수증 매출이 얼마였어요.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요것도 같이 별도로 표시를 다 해주는데, 이 중에서 세무계산서 발급된 금액은 얼마고 요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제출하는 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세율 매출이 있었잖아요. 여기에 영세율 첨부서류 해가지고 영세율 매출이 있으면 여기 이제 영세율 첨부서류 수출시장 명세서, 영세율 매출 명세서. 근데 영세율 매출 중에 기타 말고 영세 매출이 있었던 데들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도 같이 표시가 되어 있겠죠. 근데 위에서 세금계산서 합계표가 마감이 되니까 여기는 기타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면 요 세 가지 서식이 필수예요. 영세율 매출 있는 경우. 근데 영세율 첨부서류 요거는 마감을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마감을 하게 되면 전자신고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마감하시면 안 되고, 작성은 하고 나중에 첨부서류를 부가세 신고한 후에 별도 제출을 할 때 거기에다가 요거를 리스트라고 생각하고 이거 출력해서 뒤에 영세율 첨부서류 있죠.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받은 자료 그거를 같이 넣어주세요. 요거를 출력하지 않고 그냥 첨부서류만 내면 조사관이 이게 뭐냐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리스트라고 생각하시고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영세율 첨부서류는 관리용에서 월별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 마감 버튼이 있지만 마감을 누르지 않고요. 출력해서 리스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출 사유는 1번, 2번 중에 뭐 선택하는데 여기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없죠? 그래서 요거는 리스트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제출 사유를 거래 기간하고 작성일자 해서 뭐 출력을 해주세요. 요거 작성을 안 하면 비어 있거든요. 날짜가 여기 날짜 부분이 비어 있어요. 그 정도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출 실적 명세서. 당연히 영세율 매출이 있으니까 수출 실적 명세서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월별로 작성을 하든지 아니면 분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도 되고요. 마감만 잘 해주시면 되고, 이게 여기 합계가 있잖아요. 1984-318500원 원화금액. 원화금액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이 원화금액이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상의 금액하고 똑같아야죠. 이 1984-318500 그리고 수출실적 명세서 금액이 당연히 1984-318500이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서도 똑같이 여기 합계가 똑같이 나와있죠. 영세율 매출 명세서는 나중에 생긴 서식이에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이라고 네가 신고를 하는데 정확히 그 영세율 매출의 종류가 뭐야? 라고 하는 게 요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부가세법상에 진짜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한 영세율 매출이 있기도 하고, 뭐 조세특례 제한법 해가지고 이러한 업종에 해당하는 매출이 있는 데들은 실제 수출이나 이런 건 아니지만 영세율로 적용을 해줄게 라고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도시철도, 건설, 용역, 국가 등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 부가세 내봐야 뭐 그 국가 등이 부가세를 공제를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영세율 매출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많이 하는 분들이 농수 축산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들.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해를 해보시면 농수축산물 자체가 면세죠. 면세에 대한 매입은 공제를 못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농업인한테 부가세 공제도 못 받을 건데 100만 원짜리를 과세사업자니까, 공급하는 자가 과세사업자니까 100만 원짜리를 부가세 포함해서 110만 원에 공급을 해요. 근데 그 농업인은 110만 원짜리 받아서 110만 원 줬는데 10만 원 공제를 못 받죠. 그러니까 이런 농업인들이 너무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 농업인하고 거래를 하는 사업자들한테는 그냥 100만 원 영세율로 매출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공급자가 면세사업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계산서로 발급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영세율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세율과 면세는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부가세가 0이니까 뭐 똑같겠지, 비슷하겠지 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이고, 그거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도 나중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과세사업을 하는지, 과세사업인데 부가세를 일반 수출업자랑 거래를 하는 사람은 당연히 관련 증빙이 있으면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되지만 네, 이런 농업인하고 하는 데들 있다. 그러면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라는 거. 네. 여기 이제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죠. 장애인한테 부가세 그 사람 공제도 못 받을 건데 부담되잖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보장부 뭐 그리고 왜냐면 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최종 담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가세를 어쨌든 사업자는 받아서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받아서 납부한다라는 개념을 이해를 못 하시는 사업자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받아서 납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농업인이 이 부가세를 줘버리면 자기가 부담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부담이 크기 때문에 이거는 영세율로 해줍니다. 면세가 아닌 거죠. 그래서 영세율 매출 수출에 대해서는 별도 파트에서 상세하게 할 겁니다.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있으면 당연히 매입세금계산서 마감을 같이, 매출 매입이 같이 있기 때문에 확인할 건데, 이 금액이 맞는지는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일반 매입하고 고정자산 매입 합친 금액이 이 금액하고 동일해야 되거든요. 24억, 아까 24억 정도 된다라고 했었어요. 금액이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여기 이제 매입세금계산서 볼 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끊으니까 그게 이제 끊겼으니까 이렇게 마감을 하기는 하는데 고정비용 같은 경우는 매달 지출이 될 거예요. 근데 전자세금계산서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 뭐 담당자가 바뀌었다거나 했을 경우에는 누락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은 금액이 큰 경우에는 좀 알려줘야 될 부분이 있어요. 임대료 같은 거는 종이세금계산서 많이 지금도 많이 발급되고 있다 보니까 임대료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누락이 됐으면 받아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때는 여기 이제 매수가 표시가 되니까 매수로도 이거는 꼭 3장이 있어야 되는 3장이 있어야 되고 개인사업자들은 6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뭐 5장이 있다, 2장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누락되셨다라는 게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뭐 해지를 했을 수도 있고, 근데 어쨌든 누락된 것 같아 보인다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어차피 법인 결산 볼 때 돈은 나갔는데 세금계산서 없으면 나중에 경정 청구하고 아까 6개월이 지나서 받으면 또 매입세 공제 못 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사업자다라고 하면 이렇게 빠져 있으면은 대수가 조금 안 맞는 것 같다 싶으면 이거 뭐가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3장, 6장 그리고 이제 부동산 임대업을 많이 하시니까 얘기하는데 부동산 임대 사업자 경우에는 임차인 변동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요. 부가세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 제출을 하죠. 그때 부동산 임차인 변동 제출 다 하잖아요. 임차인 변동이 있겠네? 그러면 중개수수료 있겠네? 근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대출증빙을 발급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부동산 임대업자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만 발급하고 적용하고 부가세 신고를 마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 변동이 있다라고 하면 이게 지출증빙이 발급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영고 해주시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부가세는 납부했지만 일반 과세자 같은 경우는 다시 환급을 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발급받는 게 좋죠. 어차피 비용도 없는데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비용이 나중에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단순경비율 적용 종합소득세 할 때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면 크게 의미가 없는데 안 받으셔도 되는데 장부를 해야 되는 사업자들라고 하면 없는 증빙도 넣을 판에 이러한 증빙들을 좀 그때 받으시라고. 부동산 임대업자한테 임차인 변동이 있으면 어차피 부가세 주셔도 다 환급 받을 수 있으니까 공제 받을 수 있게끔 비용 처리를 할 수 있게끔 받으시라고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표업 조회. 여기 보면은 휴표업 조회가 있잖아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발급은 다 돼요. 되는데 휴표업 조회를 하게 되면 이제 매출자는 과세사업자일 거니까 괜찮은데 매입세금계산서는 여기 사업자가 과세사업자인지 뭔지 정확히 알지 못하죠. 세금계산서 발급이 됐으니까 과세사업자겠지 하겠지만 여기 안에 간이과세자가 있을 수 있고 면세사업자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휴표업 조회 해가지고 하는 거. 이거 하게 되면 딱 그 사업자 등록번호로 뜨잖아요. 이 사람이 간이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였는데 일반 사업자로 언제 바뀌었는지 그런 날짜들이 다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이 휴표업 조회를 꼭 하십시오. 제가 경험이에요.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경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세금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전자로 발급됐으니까 다 공제를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부가세 신고 끝나고 한 2달 있다가 연락이 온 거예요.
거기가 간이가세제로 바뀌었다고. 그래서 부가세는 다시 돌려받고, 가산세 있잖아요. 가산세도 다시 돌려받고. 네. 그래서 그쪽에서 가산세 부담을 해줘가지고 자기네가 잘못 발급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세금이잖아요, 가산세는. 금액이 적으면 그래도 부담이 덜한데, 이게 금액이 크면은 거기가 그나마 한 8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그랬는데, 거래 단위가 그 회사는 좀 컸거든요, 한 회사마다. 근데 그런 데들이 혹시 간이가세제였으면 세액이 많이 컸겠죠. 그래서 이 휴폐업조회를 꼭 하시면 좋겠어요. 근데 신용카드 매입은 휴폐업조회를 하실 거예요. 네, 세금계산서도 휴폐업조회를 꼭 하셔라 라는 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휴폐업조회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 반드시 해주세요. 신용카드 매입은 당연히 하실 거고 하실 거지만, 부동자산 매입에서 이제 부동자산 매입이 있으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동자산 매입을 했을 때 매입매출전표 입력을 할 때 밑에 하단에 분계를 하잖아요. 그 분계에 따라서 여기에 반영되는 것들이 달라지죠. 그 분계를 했을 때 그냥 부가세 신고니까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만 해야지 해가지고 그 분계를 안 하는 데들도 있더라고요. 나 모르겠는데 왜 안 하는지. 그 분계를 해주세요. 꼭 정확히. 부가세 신고할 때 이거 분계하고 하지, 결산 볼 때 이거 분계하려면 일이 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부가세 신고할 때 계정 과목 분계는 정확히 해주시는 게 업무 시간적인 면에서 나아요. 그래서 그 분계 계정 과목이 뭐냐에 따라서 이게 약간 나뉘어지거든요. 근데 거기 건물 부품 뭐 이러한 고정자산인 경우, 무형자산도 포함이 돼요. 그런 경우 여기에 고정자산 매입에 들어갑니다. 고정자산 매입은 감가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 제출을 해주죠. 건설 중인 자산도 반영이 되는데, 토지는 유형자산이긴 고정자산이긴 한데 감가상각이 되는 자산이 아니잖아요. 토지는 감가상각 대상 자산이 아니에요. 감가상각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거를 불러오게 하면은 그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불러오기가 돼요. 그러면 또 부가세 신고서상에 금액이 안 맞아요. 그때 여기 전표 불러오기에서 여기를 빠져있는 계정 과목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여기가 212가 없었거든요.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비품이 없었는데 반영을 해준 거고, 시설장치도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반영을 해주면 시설장치도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가 이제 불러오게 하게 되면 건물이 13억이고 차량 문방구가 3,200이고 기타 감가상각이 350만원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는 신용카드 매입하고 세금계산서 매입이 두 개가 다 들어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결산을 보다 보면 계정 과목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어요. 수정하는 경우. 근데 그것 때문에 그리고 부가세 신고를 수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막 바뀌니까 이거 수정을 해야 되나? 라고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세액 변동이 없을 때는 안 해야 되는데 세액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해야죠.
부가세 신고서 자체는 부가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서식이기 때문에 세액 변동이 있으면 부가세 수정 신고를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단순히 여기 계정 과목이 좀 달라져서 그런 거다 하면 수정 신고 안 해도 돼요. 나중에 이 고정자산 감가상각 자산은 법인세 신고할 때 그걸로 들어가잖아요. 감가상각 자산 명세 그걸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해가지고 의제 매입세 공제 신고서 있는데, 여기 이제 여기 계정 과목이 의제 매입세로 할 수 있는 계정 과목이 이 재고자산인 경우에 여기서 6번으로 이렇게 적요를 6번으로 걸어줬을 때 의제 매입세 계산이 돼요. 뭐 830 하면은 여기가 의제 매입세 계산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재료로 쓸 수 있는 거, 원재료, 식재료, 상품, 이런 상품, 원재료, 식재료, 이게 다 재고자산이잖아요. 재고자산 계정 과목을 쓰고 있는, 우리가 더 전에 그 코드를 보면, 계정 과목 코드를 보면 재고자산 코드가 별도로 있죠. 뭐 금융자산 코드도 있고 재고자산, 뭐 투자자산 다 트리가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이 재고자산 코드 안에 쓸 수 있는 그 코드로 되어 있는 것만 의제 매입세 공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식재료라는 식당이 있기 때문에 식재료라는 지금 계정 과목 별도로 만들었는데, 이게 재고자산으로 쓸 수 있는 코드이기 때문에 여기 의제 매입을 6번을 걸어줄 수가 있는 거죠. 원재료, 부재료, 뭐 상품, 또 뭐죠? 제품은 아니고 상품, 그 다음에 식재료, 여기는 이제 법인이기 때문에 106분의 6이고, 개인 사업자들을 많이 하시면 여기가 109분의 9, 뭐 108분의 8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근데 여기는 법인을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6분의 6으로 되어 있어요. 업종마다 이 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어떤 의제매입세율을 해야 되는지는 그 회사의 업종을 보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제율 일괄 변경을 하면 공제율을 일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어요. 네. 지금 확정신고잖아요. 이건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여기 의제매입세 정산 요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예정신고 때는 이 부분만 작성이 돼요. 이 부분만, 여기만. 그래서 한도 계산도 안 하고, 그렇죠. 의제매입세액을 예정신고 때는 한도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계산서 받은 거에 대해서 이 그 공제율 적용해서 다 공제받을 수 있어요. 근데 확정신고 때는 정산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작성이 돼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정신고 때 매출액이 얼마였고, 그러니까 의제매입세액을 받을 수 있는 매출액을 여기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모든 매출액을 여기다 다 기재하는 게 아니고, 의제매입세액 계산을 할 수 있는 그 과세표준을 여기다 넣는 거지. 지금 식당이 한 가지 업종만 하고 있으니까 그 금액을 다 넣는 거지. 두 가지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 식당이. 그러면은 의제매입세 계산이 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을 여기다 넣는 거지, 모든 매출액을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죠. 예정분은 예정 과세표준 여기다 넣고, 확정권은 지금 나오니까 여기다 넣고. 그러니까 예정신고서를 같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예정신고 때 매입액이 6,600이었고 확정 때 7,500이었어요. 그래서 전체 정산은 그 과세기간 전체 금액을 다 기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산이기 때문에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금액이 있었을 거잖아요. 전체를 계산을 해가지고 예정신고 때 공제받은 거를 차감을 해주는 거죠. 정산은. 그래서 전체를 다 계산을 해요. 예정 확정 거를 다 계산을 해서, 매입도 전체 거, 예정 확정 거 다 계산을 해서
이 전체에서 예정신고 때 377만 5천 원을 공제를 받았죠. 그러니까 전체는 800만 원 정도 되는데 377만 5천 원을 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확정때는 뭐 420만 원 정도를 이번에 공제를 받는 거죠. 정사는 그래요. 전체에서 예정신고 때 공제 받은 거를 차감해서 이번에 공제할 세액을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작성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게 꼭 작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금액 4245289가 부가세 신고서상에 반영이 되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예정신고를 377만 5천 원을 반영 안 하게 되면 이게 800만 원으로 뜰 거잖아요. 이 800만 원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들어가 버리거든요. 과다하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작성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네, 무죄매입세액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법인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만 있기 때문에 예정분이 대부분 없어요. 근데 법인을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니까. 근데 이 예정신고 때는 이 한도 계산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을 전액 다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근데 예정신고 때 계산서를 월등히 많이 가져왔어. 그럼 그때 다 공제를 받았을 거예요. 그랬더니 계산을 해보니까 예정신고 때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정산을 해서 보니까 납부할 세액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로 떠요. 마이너스로. 그럼 이거는 추가 납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음수가 나타나면 납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요거가 있었어요. 법인사업자가 있었는데 예정신고 때 많이 받았고 확정 때 보니까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랬더니 세무서에다 전화를 했죠. 방법이 없느냐. 여기는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각각 공제를 받고 싶은데 없냐 했더니 방법이 없다라고 확정 때 다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합법적인 거죠. 과다 공제를 받은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가 뜨면, 음수가 뜨면, 네, 납부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기가 보통 공제할 세액이 나오지만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거 법인이나 조기환급을 받는 개인사업자한테 나옵니다. 조기환급은 월별 조기환급 신고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은. 근데 내가 1월부터 5월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했다. 예정신고를 한 거죠. 그러면 여기가 월별 조기분 이런 것들도 다 기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미 공제받은 세액 1월부터 5월까지 조기환급 신고해서 다 공제받은 내역이 있다. 그럼 1월부터 5월까지 여기 계산을 하는 거고. 예정신고라고 해가지고 1월부터 3월까지 4월에 신고한 걸 여기다 넣는 건 아니고 기존 내가 매달 뭐 조기환급 신고를 한 내역이 있다 라고 하면 그거 전체 합계를 내가지고 여기다 넣는 거죠. 신고서 개수에 해당하는 거기에 있는 무죄매입세 금액을 다 합계를 내서 여기다가 넣는 거예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런 일이 잘 없다 보니까 그냥 예정신고서 가지고만 하는데 그 내용을 여기에다가 써놓은 겁니다. 다만 과다공제를 하여 가산세는 없습니다. 신용카드 매출형표, 수령합계표 볼게요. 신용카드는 뭐 그거는 그냥 들어오게 하면 되는데 분기만 볼까요? 분기?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카드사 컴퓨전에는 돈 줄 게 없고 이제 카드사한테 돈 줄 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지급금이 이제 카드사로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 돈 줄 때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거래처하고
여기 있는 거래처가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돈 줄 때가 누군지, 돈 줘야 될 곳이 어딘지를 여기에다가 표시를 해주는 건데, 이거를 얘기하는 거는 그 나중에 결선을 보면서 여기하고 여기하고 달라져야 될 때들이 있어요. 항상 여기가 동일한 건 아니죠. 신용카드가 대부분 그렇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나중에 수입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될 거예요. 수입할 때 미착품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 분계에서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수입은. 그래서 돈 줘야 될 곳, 그거를, 아니면 돈 줬는데 반제해야 될 곳. 그러면 부가세 신고는 당연히 여기 컴퓨터에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를 발급을 했기 때문에 여기가 거래처 코드가 위에는 여기로 걸리지만 실제 돈 줘야 될 곳은 카드사이기 때문에 여기가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이제 나중에 결산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래서 미지급금에 대한 거래처 코드는 카드사로 반드시 걸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또 현과가 있잖아요. 지출증빙을 현과라고 해가지고 넣는데, 현과는 현금을 줬어요. 아니면 보통예금으로 지급을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했는데 세금계산서 발급분이 아니고 지출증빙을 발행을 한 거죠. 그게 이제 현과인 거죠. 근데 우리는 결산도 같이 봐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이렇게 계정 과목도 반영하고 하는 거는 나중에 결산을 또 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냥 단순히 부가세 신고해서 납부하고 끝내기 위해서 하는 거면 계정 과목을 디테일하게 할 필요가 없는데, 법인은 결산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금 설명을 드리는데, 현과 역시 현금을 다 지급을 했지만 이것도 저는 미지급금으로 걸어놔요. 이게 통장에서 대금 지급이 됐는지, 지출증빙이 실제 내 주머니에서 현금으로 지급이 됐는지 나는 현재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그 회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사 직원이어도 직접 그 돈을 쓴 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빨리 기장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요거를 미지급금을 다 걸어놨다가 나중에 미지급금 원장을 결산 볼 때 원장 그거를 다 결산할 거거든요. 미지급 현금 과세이기 때문에 미지급금이 있으면 안 되는 거래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결산 볼 때 이게 통장에서 지급됐는지 뭐 했는지를 찾아볼 거예요, 그때. 근데 여기서 바로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버리게 되면 현금 출납장도 안 맞게 될 거고, 그게 통장에서 나갔으면 현금 계정을 쓰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보통예금 계정을 또 쓰면 안 되는 이유는 우리는 통장을 따로 별도로 한꺼번에 쫙 올리기 때문에. 그래서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현금 과세이긴 하지만 미지급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쓰게 됩니다. 결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수직 기장을 하기 때문에. 수직 기장을 제가 밑에다가 써놨어요. 이건 이제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고, 뭐 명칭을 할 게 없어서 수직 기장이라고 얘기하세요. 올려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이걸 하나씩 이렇게 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죠. 그 기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미지급금 현금 과세이긴 하지만 미지급금이라고 해서 한꺼번에 그냥 처리를 해놓는 거죠. 그래서 미지급금 거래처 원장 맞출 때 한꺼번에 일괄로 정리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이제 결산이거든. 네, 여기서도 회피업조에 반드시 하라고 되어 있어요.